우주의 소리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케플러인 것 같습니다. 각 행성마다 주기와 속도를 갖고 공전을 하는데요. 각각의 행성이 특정한 높이의 음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주에서 발생한 소리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두 블랙홀이 돌다가 병합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중력파를 검출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리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소리를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매질이 없다면 소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이 매질은 공기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책상처럼 고체일 수도 있습니다.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만들어진 매질의 진동이 전달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것들을 물리학자들은 사운드 웨이브 혹은 음파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에선 소리와 음파를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선 둘을 크게 구별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소리는 매질이 없다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질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인식하는 소리는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굉장히 과학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기가 떨리는 게 사실은 공기를 통한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공기의 분자가 앞뒤로 떨리는 움직임이 우리 귀에 도달하면 우리 귀 안에 있는 고막이 있죠.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이 고막에는 귀 속에 아주 작은 뼈가 있어요. 이 뼈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 귀 안쪽 깊숙이 있는 달팽이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달팽이관 안에는 림프액,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고막이 떨리고 뼈가 고막의 떨림을 일종의 방식으로 증폭시키고 그럼으로써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출렁이면서 진동하게 돼요. 그런데 달팽이관 안에는 유모세포라는 청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걸 유모라고 했는데요. 유모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그냥 너무 간단한 뜻이에요. 털이 있는 세포라는 뜻입니다. 유모세포들이 달팽이관에 있고요. 이게 림프액이 떨리잖아요. 그럼 떨림이 유모세포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유모세포는 자기가 떨리는 그 움직임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 뇌로 전달하고요. 우리 뇌는 전기 신호의 형태로 들어온 청각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듣는 소리의 느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서의 매질의 진동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게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 공개한 우주에서 포착된 기괴한 소리. 나사에서 공개한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우주 공간은 진공에 가깝죠. 진공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진동할 수 있는 매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소리가 전달돼서 우리에게 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안에서도 일정한 우주의 영역에서는 무언가가 있겠죠. 먼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의 분포일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도 진동할 수 있고 그럼 그걸 우리가 소리라고 부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우주에서 발생한 소리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처음에 중력파가 검출됐을 때 두 블랙홀이 돌다가 병합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중력파를 검출한 건데요. 중력파의 파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중력파의 파형을 우리의 귀에 듣는 소리의 형태로 바꿔서 인터넷에서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두 블랙홀이 병합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파동의 진동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쥐익 하고 높아지는 음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블랙홀의 병합 과정을 음파로 바꿔서 소리의 형태로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작은 감동 같은 걸 느껴본 경험은 있습니다. 자, 우주에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진공이어서 소리가 전달될 수는 없어요. 기억하는 것 중에 우주의 소리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케플러인 것 같습니다. 케플러가 행성 운동에 대한 법칙들을 발견해 가잖아요. 1법칙, 2법칙을 발견한 이후에 케플러는 무려 1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을 책으로 발표합니다.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을 스스로 조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조화가 영어로는 하모니, 혹시 음악 용어로도 기억하시죠? 음악에서의 하모니는 화성법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걸 우리가 화음, 화성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모니예요. 그럼 케플러는 왜 이 행성운동에 관련된 세 번째 법칙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불렀을까요? 조화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모니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케플러의 원래 의도를 더 잘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왜 하모니의 법칙이라고 했을까요? 케플러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행성마다 주기와 속도를 갖고 공전을 하는데요. 각각의 행성이 특정한 높이의 음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케플러는 자기의 조화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행성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자기가 듣는 듯한 환청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실제 소리가 만들어질 리는 없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생각해낸 이런 화음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건 두 음이 진동수의 비율이 간단한 정수 비일 때 우리가 그 음을 굉장히 조화롭게 듣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케플러는 어쩌면 지구의 여러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과정, 거기에 주기가 있으니까 진동수도 생각할 수 있겠죠? 행성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악을 자기가 들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그 우주의 소리로 바꾼 것처럼 어떤 파동이라도 파동이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진행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걸 적절히 변환시켜서 소리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DNA 음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DNA는 ATGC 4개의 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각각의 염기를 음정으로 표현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DNA 서열을 음악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DNA 음악이라고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DNA 염기 서열을 음악으로 바꾼 그런 음악도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DNA에서 음악이 연주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시간에 따른 정보도 우리가 적절한 변환을 하면 소리의 형태를 바꿔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DNA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걸 재밌는 방식으로 소리와 음악으로 바꿔보는 것, 그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소리를 이용하는 독특한 지구의 생명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고래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래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친구와도 물속에서 소리를 이용을 해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고래가 이용하는 것이 아주 낮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저주파 음파예요. 물리학에서 어떤 것이 알려져 있냐 하면 파동의 파장이 길수록 그 파동이 방해를 받지 않고 더 멀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AM 방송하고 FM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FM 방송보다 AM 방송에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AM 방송은 굉장히 멀리까지 전달되고요. 도중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FM 방송보다 AM 방송은 방해를 더 잘 받지 않습니다. 파장이 길면 우리가 더 먼 거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가능하게 돼요. 이거의 극단적인 게 사실 단파 라디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AM, FM보다도 훨씬 더 긴 파장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통신 방법인데요. 단파 방송을 이용하면 심지어는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무선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AM, FM, 휴대폰에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보다 훨씬 더 길어서 거의 지구 반대편까지도 우리가 긴 파장의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서 서로 교신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죠? 고래가 사용하는 음파의 파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 이야기는 고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고래와도 물속에서 소리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과거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들이 거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동료 고래와도 물속에서 음파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이 많은 배를 바다에서 운행하기 전의 일입니다. 현재는 고래의 입장에선 지금 엄청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현재 바다에는 굉장히 많은 인간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래 사이에 정보 전달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은 과학 기사가 하나 기억나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돌고래가 요즘은 과거보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통한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바다에서의 소음이 너무나도 커서 돌고래가 서로 다른 돌고래와 소통하려면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는 소리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우리는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야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돌고래가 우리가 만든 소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정말 거의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듯이 함께 돌고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정말 재미있는 물리학의 현상이 있어요. 이걸 음향 발광 현상, 영어로는 소노루미니선스라는 현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34년이라고 하는데요. 물 같은 액체 안에서 강한 음파가 있을 땐 그 액체 안에 있는 기체 방울이 빠르게 수축해요. 수축하면서 얘가 결국은 소멸하는데 소멸할 때 빛이 방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라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소리, 강한 음파를 주었을 뿐인데 물속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 방울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점점 수축하다 보니까 이 기체 방울 내부의 온도가 무려 12,000K, 절대 온도로 12,000K 정도의 높은 온도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온도냐면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온도를 갖게 되면 당연히 온도에 의해서만도 빛이 방출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이걸 물리학에서 흑체 복사 같은 걸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거기서 빛이 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얼굴에서도 빛이 나요. 물론 적외선 영역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여러분의 체온을 측정하는 적외선 장치들 있잖아요. 공항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의 파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더 짧은 파장의 빛이 나는데요. 이 음향 발광에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이 방출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온도가 높긴 해요. 기체 방울의 온도가 높은데요. 여기서 방출되는 빛이 지속되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100 피코세컨드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만 반짝하는 빛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죠. 자, 이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계략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기체 방울이 존재할 때 우리가 가한 이 강한 초음파가 정상파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정상파에 마디가 있고 배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액체 안에 있는 기체 방울을 존재하는 강한 초음파가 엄청난 압력을 적용해서 수축시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이 돼서 그 내부의 부피가 아주 작아지면 당연히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오르게 돼요. 이걸 물리학에선 단열 압축이라고 생각해요. 기체를 압축하면 온도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는 게 아마 자전거에 바람을 넣거나 그럴 때 계속 누르다 보면은 이게 온도가 오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오르는 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가 진짜 높게 오르면 빛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음양 발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빛이 유지되는 건 정말 짧아요. 그리고 온도는 높죠. 이 지속 시간이 짧다는 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음양 발광에서 출력되는 이 에너지의 일률이라고 해요. 에너지 나누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음양 발광은 지속 시간이 엄청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걸 와트의 단위로 출력을 계산하면 엄청난 값이긴 해요. 추정에 따르면 1에서 10 무려 메가와트의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짧은 순간만 지속되는 에너지라서 사실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현재 이 정확한 이 음양 발광 현상의 미케니즘이 확실히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여러 구체적인 이론의 차이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게 어느 정도의 얼개는 맞습니다. 초음파의 정상파로 인한 기체 방울의 압축으로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고 그럼으로써 빛이 난다라는 건 맞는데요.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는 아직은 명확한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음양 발광에 관계된 정말 흥미로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체가 바로 딱총새우입니다. 딱총새우는 집게발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방아쇠에 걸어놨다가 딱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방식으로 아마 집게발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 집게발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서 글쎄 이게 물속에서의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당연히 매질 안에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파로 딱총새우는 먹이를 공격해서 기절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충격파가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충격파로 인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음양 발광이 발생합니다. 이 음양 발광을 이용을 해서 혹시 딱총새우들이 다른 딱총새우와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음양 발광으로 집게발을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기포가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음양 발광 자체로 먹이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이를 공격해서 기절시키거나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딱총새우가 만들어낸 충격파가 먹이에 피해를 주는 거죠. 빛은 큰 역할을 하진 않아요. 충격파가 공격하고자 하는 이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조금 찾아봤는데요. 딱총새우가 만들어내는 충격파의 크기를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의 크기를 재는 단위인 데시벨로 표현하면 무려 218데시벨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충격파의 속도가 무려 시속 100km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218데시벨이 얼마나 큰 소리인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대포가 발사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소리의 크기가 180데시벨입니다. 그런데 딱총새우가 만들어내는 충격파의 크기가 218데시벨이에요. 이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는 충격파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충격파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물고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딱총새우가 이 과정에서 음양 발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음양 발광이 영어로는 소노루미니선스인데요. 사람들 중에 이걸 새우 발광, 슈림포 루미니센스라는 재밌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딱총새우가 만드는 충격파를 갖고 제가 지금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거였냐면 시골에서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 중에 엄청나게 큰 쇠망치 같은 거를 갖고 개천에 있는 바위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커다란 충격파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순간적으로 기절해서 동동동동 떠오르면 그걸 이렇게 주워 담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기억이 나는데 혹시 어린 시절에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 잡았던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딱총새우가 충격파를 이용을 해서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지금 막 떠오르긴 했네요. 딱총새우가 충격파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기포를 압축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발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기포 내부의 온도가 한 5000K, 6000K에 육박해서
거의 태양 표면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속되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 높은 온도 그리고 빛을 이용을 해서 딱총새우가 사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충격파 자체로 사냥을 하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이 음향발광은. 여러분 혹시 사람이 목소리만으로 유리를 깰 수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실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목소리만으로 유리를 깬 전설의 락커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목소리로 유리를 깨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유리잔을 먼저 목소리를 내기 전에 땡 하고 쳐보시는 거예요. 그럼 유리잔마다 특정한 높이의 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땡 하는 그 유리잔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똑같은 높이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리잔에 우리가 전달하는 소리의 진동수가 있겠죠. 이걸 물리학에선 외부 진동수 라고 부릅니다. 한편 외부에서 전달한 소리의 진동수가 아니라 유리잔을 처음에 땡 쳤을 때 들리는 진동수, 그걸 내부 진동수 혹은 자연 진동수라고 불러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그 물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진동수입니다. 물리학에선 이렇게 자연적인 진동수와 외부에서 준 자극이 갖고 있는 진동수인 외부 진동수, 두 진동수가 딱 정확히 맞으면 이 물체의 진동의 진폭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걸 공명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 진동수가 딱 유리잔이 원래 갖고 있던 고유 진동수, 그거랑 딱 맞으면 유리잔이 점점 넘는 진폭이 커지다가 결국은 깨지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소리의 크기는 중요해요. 하지만 소리가 굳이 고음이라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유리잔이 원래 만들어내는 소리와 똑같은 음을 락커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걸 공명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명현상을 여러분이 쉽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큰 컵과 작은 컵을 준비해서 귀에 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큰 컵을 댔을 때 여러분이 귀에서 듣는 소리가 더 낮은 음이 들립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인식하지 못해도 살아가는 환경에선 굉장히 다양한 진동수를 갖고 있는 온갖 소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음이 외부에 존재하는데 그 소음 중에 컵의 크기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고유 진동수 혹은 자연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소음만 이 컵의 진동을 더 크게 만들겠죠. 그래서 큰 컵은 고유 진동수가 더 낮아요. 혹은 음이 더 낮은 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보시면 작은 컵은 높은 음, 큰 컵은 낮은 음의 소리를 귀로 듣게 되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쉽게 우리가 공명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공명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어서 원칙적으로 목소리만으로 유리잔을 깨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저 같은 음치 같은 분들은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유리잔의 고유 진동수와 목소리로 내는 소리의 높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아마 진짜 그 가수분들이 좀 이런 실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리에 관련된 여러 물리학, 흥미로운 음향 발광, 그리고 목소리로 컵을 깰 수 있는 이유, 이런 여러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또 다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